등에 업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아니죠.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서 패스트트랙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제안입니다. 감정 합의안에 따르게 되면은 지역구 현재 253지역인데요. 그걸 28개 지역을 줄여가지고 225개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서 뽑고요. 나머지 75명을 이제 비례대표로 뽑겠다는 75명입니다. 75명입니다. 예. 수석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 원내대표 연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 대변인 같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그 기자가 뭐 작년에 한 얘기 반민특위 이거는 애견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소위 국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비유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서로 언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소위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비판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여당 쪽에서 너무나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대표를 띄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 괴뢰예요, 괴뢰. 퍼핏, 괴뢰라고 칭하면서 심지어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발언까지 거침없이 내뱉었는데요. 이 방송을 본 시청자는 공과가 모두 있는 전직 대통령을 술자리에서도 함부로 못 꺼낼 말로 깎아내리는 공영방송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도올 김영옥 선생. 이게 참 저도 지금 그 칼럼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데 도올 아인 오방 간다? 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도올이 그런 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꿔야 산다 개헌운동 방송입니다. 헌법 개정이 왜 필요하고 헌법 개정이 일반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논리를 친근하게 전달합니다. 녹화하는 장소는 역시 분당에 있는 우리 정치발전연구소고요. 오늘도 또 우리 전문가로서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강상호입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배재대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저희가 이제 꾹쭉 우리 108 Q&A, 우리 헌법 개정 108 Q&A의 그 순서대로 가서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요건 제가 조금 우리 강 교수님한테도 좀 보내드렸던 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여야가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이제 하나의 연동 비례대표제 패스트 트랙으로 가자. 그런 지금 있고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전원 사퇴 초강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완전 정복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학술적이고 좀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리를 했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여야 국회의원들 특히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 와 또 우리 심상정 우리 지금 정계특위 위원장이시죠? 위원장의 어떤 설전이 좀 있었죠.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300명에서 200 지금 현재 300명 중에서 탐정 합의안에 따르게 되면은
지역구 현재 253지역인데요. 그걸 28개 지역을 줄여가지고 225개 지역에서 이제 지역에서 뽑고요. 나머지 75명을 이제 비례대표로 뽑겠다는 75명입니다. 75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한 이 연동형이라고 또 보기도 좀 그렇죠. 애매하죠. 지금. 중앙선거관위에서 옛날에 제안했던 것은 이제 200명을 지역에서 뽑고 아마 이제 100명을 그 비례로 뽑는 걸로 했더랬는데 이번에 75명을 줄인 이유는 아마 저걸 고려하지 않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 옛날에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들이 생각이 만약에 230명 아래로 이걸 줄일 경우에 상당히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많다. 지금 253개 지역에서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5개군에서 한 명 국회의원이 나오는데 그렇죠. 만약에 200명으로 줄일 경우에는 이제 6개군, 7개군에서 한 명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 아마 적정선 최하위 선이 아마 230석을 저희가 이야기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25명을 이 숫자가 나온 것이 그런 그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볼 적에 아마 그것이 아마 마지노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자유한국당 대 여야 사당 입장에 대한 진단은 이제 조금 이따 좀 말씀하시고 지금 그 최근에 이슈로 해갖고 그 나경원 원내대표 그 원내대표 연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에 대해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북한의 수석 대변인 같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의 어떤 그 기자가 뭐 작년에 한 얘기였죠. 그래서 그 문제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 반민특위. 이거는 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잠깐 지금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4.3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그쪽 분위기도 뭐 좀 새로 또 좀 뭔가 부각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 이게 철학자이자 교수인 도올 김용옥이 배우 유아인과 함께 진행하는 KBS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해방과 신탁 통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김일성 전 수석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종의 괴뢰라고 한 건데요. 먼저 방송 당시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둘 다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 괴뢰예요, 괴뢰. 퍼핏. 저도 지금 그 칼럼을 하나 좀 준비하고 있는데 뭐 도올 아인 뭐 오방 간다? 뭐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제가 댓글 못 해봤습니다. 토요일 날 하는 방송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된다. 도올이 그런 말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아주 그 신문에서 여론에서 아주 뭐 그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 관련된 칼럼을 좀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도올이 보니까 그 48년생이시더라고. 그 71살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70년 해방 이상 흘렀는데 요새 분위기로 봐서는 아직도 해방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왜 우리는 그 해방 공간에서 벗어나질 못할까? 반민특위도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이 종합적으로 이 나경원 원내대표 처음에 그 블룸버그 통신 말씀을 어떻게 논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소위 국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그 내용을 쭉 읽어 보니까요.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식이 아니라 그냥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비유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서로 언론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언론사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소위 그 제1야당의 대표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비판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너무나 그 사건을 보면서 여당 쪽에서 너무나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히려
나경원 대표를 띄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이 전개돼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바미특위 문제는 조금 좀 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 바민트가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아마 그 바민특위 발언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네. 14일 날 그 최고위원회 회의 그 오프닝을 하면서 끝마무리해서 이제 그 반민특위를 갖다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동기가 최근에 이제 보훈처에서 수훈 대상자들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부적격자를 골라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적을 하면서 이것이 서로 어떤 그 보수 우파 사람들 갖다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친일 쪽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아니냐 그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민특위를 갖다가 이제 그걸 빗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적절치 못한 사례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거 반민특위 사건을 보면은 그 1949년도에 이게 우리가 정부 수립이 8월 달에 됐고 9월 달에 이게 이제 그 세 번째 법률로 이렇게 이게 제정이 되어가지고 이게 나온 건데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됐죠 사실은. 근데 반민특위 자체에서 어떤 국민을 분열시키는 거라보다도 사실 이 반민특위도 그렇고 이번에 이념 분쟁에서 자꾸 이렇게 빨갱이 논의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은 우리의 그 독립이 완벽한 독립이 안 되고 남북으로 이렇게 나눈 상태에서 독립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분열이 나온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떤 그 친일 세력에 대한 그 척결 이게 안 됐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비유가 안 맞죠. 왜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독일의 그 침공 기간이 짧았고 그건 한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되고 또 뭐였냐면은 하나의 그 통일된 세력으로서 이게 통일됐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민특위도 보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상당히 고뇌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친일 세력을 갖다가 이제 다 없애버릴 경우에 새로운 어떤 대치 구도, 남과 북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와 어떤 공산주의라는 대결 구도 속에서 새로운 그 전선이 형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친일 세력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상황과 프랑스의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심플하게 대비해서 그걸 갖다가 논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는 굉장히 좀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뉴라이트다 뭐 그런 얘기할까 해가지고 걱정이 좀 되는데 그 과거로서의 역사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하면 제가 일본에 번역되지 않은 책인데 러일 전쟁 시기에 그 청년 장교들에 관련된 책을 일본에 가서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상당수의 그 당시 그 대한제국의 대한제국의 군인들, 청년 장교들이 러일 전쟁에 상당히 일본 쪽을 지원했던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제 편지나 문건들을 보면은 그 동양인으로서 대러시아, 나폴레옹도 침범하지 못했던 그 대러시아와 싸움 데 대한 동양인으로 아시아인으로서 자존심. 그 다음에 조국이 이 혼란과 개혁을 못하고 어떤 그 새로운 나라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친일과 반일의 개념이 1900년대 초 19세기 말에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무능한 조선과 또 고정과 민비 이 사람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명성황후 뭐 그래갖고 이거를 미화시키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쭉 보면 정말 무능한 사람들이거든. 그런 데에 대한 우리는 그 역사를 과거로 인식하지 않고 자꾸 신화를 자꾸 뭔가 신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1945년에 해방이 될 때 과연 해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몇 %나 됐는지 사실 없어졌던 민족을 미국이 만들어준 거라고 조금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다시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뭐 민족 감정도 다 사라진 상태였고, 정말 극소수의 독립운동 또 민족의 정기를 지키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기에는 일반 사람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KBS에서 했던 그 도라인 오방 간다라는 데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국민묘지에서 아주 파내야 된다, 이장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정말 역사를 하나의 사실과 과학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오늘의 잣대로 옛날을 보면은 뭐 그게 문제가 될 게 많죠.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합방이 1910년에 됐다가 45년 될 때까지 뭐 3번의 기류를 나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910년부터 1919년까지의 그 3.1운동 있기까지 그 기간에 하고 또 20년부터 한 29년까지, 30년부터 45년까지 나올 때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기간별로 어떤 독립운동의 양태도 많이 바뀌었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이 기간이 36년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한 세대를 넘어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서는 또 변절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었고. 또 이거 때문에 인류적으로 어떤 그 말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봐서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정치 윤리에서 이걸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상식의 윤리에서 볼 것이냐에 대해 달라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식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이 그냥 어떤 그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정치 윤리라는 것은 뭐냐면 한 시대를 담당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구조적인 상황을 가지고서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정치인의 윤리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 윤리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 대충 그 이승만 대통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해방이 된 상황에서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그런 새로운 전선 속에서 어떤 그 안정을 꾀한다고 하는 이런 또 상당히 그 복잡한 그 갈등 구조에 있는 그 초기의 그 건국 단계 속에서 이것을 안정 상태로 끌고 나가는 상태 속에서는 상당히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기 판단이 상당히 그 작용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이 와서 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할 때 이것은 뭐냐면은 한 상식의 윤리 말이죠. 이제 어느 하나의 잣대를 놓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다면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다른 평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그 다면적인 평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그 프로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황당해. 그래서 이것이 자꾸 왜냐면은 이게 다면적인 평가가 되질 않고 어떤 단일 평가를 한다, 단일 기준에서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진영 논리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왜냐면 이시화시키기 딱 좋은 거죠.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 한 정치적인 목적에 개입이 되게 되면은 정당한 평가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3.1절 기념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것을 그 빨갱이가 어떤 그 친일 잔존 세력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그 사용한 측면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좀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국가 지도자로서 할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것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시대에 자기를 지지한 세력뿐만 아니라 반대한 세력까지도 이렇게 또 끌어안고서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커다란 원칙이 본다면은 이것이 좀 부적절했고, 이게 3.1절 하면서 그것이 이제 나온 다음에 오히려 야당 쪽에서도 자꾸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떤 이념 논쟁으로 진영 논리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국이 상당히 꼬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그 문화를 공부하는 학자로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나치게 이념화, 종교화가 되기가 굉장히 좋은 성격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논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워낙 이 비즈니스 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체제 안에서도 자본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연하죠. 그 다음에 일국양제라는 어떤
이 세상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도 전혀 문제 없이 가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이념적으로 뭔가 매듭을 짓고 가야 돼 항상. 우리가 좀 명분에 명분론이 상당히 강한 거지요. 이게 사실 뭐 성리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세대 중에서 친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대부분 주류 사람들은 이 박정희 때부터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도로 김영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건 이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을 친일파 대 빨갱이 요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내가 반대하고 싶은 놈들은 빨갱이, 내가 반대하고 싶은 친일파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 도올 김영옥은 거기에 이제 뭐 인텔리겐처로서 그걸 봉사를 해주는 거고. 뭐 나중에 제가 좀 칼럼을 좀 하나 써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도올 김영옥이 지금까지 쭉 그 학문적으로 해왔던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요새 그런 말을 좀 하는데요. 어쩌다 좌파라고. 무슨 얘기가 하면은 정말 그 민주화 세력으로서 투쟁해야 됐던 그 군부 정권 때는 조용했던 분들이 왜 갑자기 나이가 60, 70 돼갖고 왜 갑자기 저런 좌파 인형 그 다음에 본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다 옛날에 나왔던 그런 사료들이나 이론들을 왜 저걸 들고 나올까. 제가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그 한국전쟁 기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시니까. 근데 그걸 도올 김영옥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갑자기 그 얘기를 들고 나오거든요. 한국 전쟁은 북한이 남침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뭐 동아시아 역사 50년, 뭐 30년 뭐 그런 강연을 하고 돌아다녀서 그 양반 나이가 환갑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 갑자기 저러냐. 학계에서 뭐 없었던 본인이 뭐 발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앞뒤 정황으로 봤을 때 그 뭔가 의도가 있는 행위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학자가 왜 저래야 되나. 뭐 그냥 요걸로 가시면 요걸로 그냥 갈 것 같아요. 그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말했던 영국의 학자이셨었죠. 이 양반이 이제 그 또 다른 말을 한 게 하나 있어요. Great man is almost always bad man. 아까 이 정치윤리와 상식의 윤리에 이제 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역사적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기준 자체는 보게 되면 이제 그 도덕적인 면이랄까 말이죠. 휴먼 로우의 볼적인 상당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지난 세기의 역사를 평가를 할 적에 정치인들이 쉽게 평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러한 오류를 좀 범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역사적인 사건이 자꾸 정치적으로 그 진영 논리에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이러한 형태는 조금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아까 도올이 말했던 그 남북 6.25 동란에 대한 그런 과연 누가 침범을 했느냐 그 부분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상시적으로 이미 38선에서는 그러한 교전이 있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이렇게 침공했다 말하기 어렵다 이런 논조로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좀 도올이 그런 말 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인식을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미국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 뭐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게 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 프랭클린 이 세 사람 다 특히 워싱턴하고 토마스 제퍼슨은 노예 농장주입니다. 그다음에 조지 워싱턴까지는 괜찮은데 토마스 제퍼슨은 또 이 여자 노예들을 많이 또 이렇게 임신시키고 강간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리고 그 시대에는 또 그게 또 뭐 그냥 비인류적이지 않은 걸로 물론 하면 안 되겠지. 근데 그렇게 여겼던 시대고.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건국의 아버지들을 그걸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다음에 링컨, 에이브람 링컨 사실 굉장한 우울증 환자고 몇 번씩 자살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정신병자라고 욕하는 미국 사람은 없죠. 그래서 뭔가 이 역사는 좀 이렇게 역사학자들한테 좀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말씀 뭐 정리 좀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이 부분. 하여튼 이번에 뭐 밤미티 발언 자체는 좀 부적절한 사례였다고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 전에 말했던 이제 어떤 그 국회 교수단체 대표 연설 자체는 제가 봐서는 그 어떤 여당 쪽에서 너무 과잉대응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아마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하죠. 근데 저는 그 문걸로 읽어보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말도 했는데 그것만 똑 집어서 그렇게 하는지 자, 뭐 두 번 좀 우리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자유한국당과 여야 사당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굉장히 대립과 갈등을 겪고 있고 뭐 패스트트랙으로 하자. 근데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바른미래당은 그 안에서 또 갈라지기 시작했죠. 유승민 전 대표는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할 여기 사실상 여러 기자들은 이제 탈당이 명분을 삼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좀 예측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사실 이번에 그 잠정 합의안이죠.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서는 그 여야 사당이 합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잠정 합의했다는 것이 발표되고 나서 언론사마다 이제 보니까 그 20대 국회 사례를 가지고서 이게 한번 그 적용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언론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그 사실 이쪽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데 패널 간에도 그 이해를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도 이게 통일된 안이 나오질 않고 각기 조금씩 그 다른 게 해석하는 걸 보면서 잠정 합의안을 설명했던 정교특위에서 어떤 설명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그 패널이나 어떤 그 언론사까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복잡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잠정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병립형 비례대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나오게 되는 연동 비례 의석과 병립 비례 의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이해 있어야 되고 또 그 명부를 작성을 할 적에 권역별로 작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전국별로 작성하는 것에 대한 이 6가지 정도의 이런 기본적인 워딩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시스템 전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벌써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 진짜 시스템을 쭉 설명해 나가잖아요. 중간쯤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앞에 부분과 이게 혼선이 돼가지고 아주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 중간쯤 설명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해를 못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우선 연동형의 기본 개념 자체는 뭐냐면은 정당의 지지율이 이제 그 의석의 비율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전국 단위 비례대표라는 것은 병립형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은 정당 투표가 어떤 그 별도로 작성되어 있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의 그 배분에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의석 전체의 어떤 그 분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작성되어 있는 비례대표의 순번에 정당 투표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게 병립형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발표된 그 잠정 합의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50% 연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당이 말이죠. 만약에 A당이 정당 그 투표에서 한번 30%의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이 A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한 70석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30%의 그 정당 지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체 의석수가 300석이라 할 때 300석에 90석이 나와야 되겠네. 90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지역에서 70을 얻었으니까 90에서 70을 빼면 20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는 뭐냐면은 100%의 연동률을 한다 할 경우에는 20석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례대표로 해서. 근데 50%를 적용했다는 이야기는 20석을 주는 게 아니라 10석을 준다. 50%는 10석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교수님 그때 이거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쓰셔도 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냥 말씀을 해주셔서 열쇠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A당부터 만약에 한 4개 정당이 나올 때 A, B, C, D가 있게 되면은 아까 이 열석이 연동 비례 의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전체 의석과 연동해서 50% 적용한 때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A, B, C, D 4개 당이 만약에 연동 의석을 합하는 것이 만약에 55석이 나왔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서 75석을 갖다가 줬기 때문에 연동 의석으로 배분이 끝난 55석을 제외한 나머지 20석이 남잖아요. 네. 20석이 이제 그 병립 비례 의석이 토탈 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20석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것은 이제 보면은 각 정당이 보게 되면은 전체 그 정당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정당의 비율로 해서 20석을 나눠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과 같은 현행의 그 병립형 비례에서 하나의 비례대표 수를 나누듯이 이 병립의석 총수를 갖다 그렇게 나눠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각 정당마다 연동 비례의석과 그다음에 그 병립 비례의석을 합한 게 나오잖아요. 그 합해주면은 이제 그 각 정당별로 전체 비례의석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례의석을 전국 단위 명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권역별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권역별로 나누는 예, 권역별로 나누겠다. 이 부분에서부터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이렇게 될 경우에 정확하게 말하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정확하게. 네, 그렇죠. 권역별 연동 비례대표라고 또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례대표 구성 자체가 연동 비례의석과 병립 비례의석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심플하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믹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권역별로 이걸 나눌 경우에 지금 우리 선거법이 본다면 1, 3, 5, 7을 갖다가 여성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2, 4, 6, 8을 갖다가 남성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권역을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눴거든요. 6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모든 권역의 비례 순번을 갖다가 1번을 여성을 준다 할 경우에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전국 단위 그 비례대표 명단에 비교를 하게 되면은 1번부터 6번까지가 전부 여성으로 가게 되는 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들로 봐서는 권역별 비례 순서를 갖다가 1, 3, 5, 7 여성을 주고 2, 4, 6, 8을 갖다 남성으로 한다 할 경우에 실제로 비례대표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 남성이 어떤 비례대표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아마 이것까지는 고려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몇 단계에 걸쳐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소수점에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정수로 떨어지지 않고 소수점을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그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비례의석의 그 분포도 또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복잡하다는 이야기인 게 아마 심상정 의원은 뭐냐면은 그거 걱정할 거 없다. 컴퓨터에 넣게 되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 투표소에 갈 때 보게 되면 상당히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기가 비록 정의당을 이렇게 지지한다 하더라도 정의당을 이렇게 표를 하게 되면 사표가 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한 정당에다 투표를 하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에 투표를 할 정도로 상당히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전략적인 마인드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 표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어떤 당선의 과정 결과에 대해서 명확한 심플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전략 투표가 가능한데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서 하게 되면 유권자가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내 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이 선거제도가 너무나 복잡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 되겠느냐 해서 전면 거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지금 잠정 합의안이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또 하나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이제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 뭐죠? 공수처. 예. 그러면은 지금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안이 나왔거든요. 근데 보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안이 안 나왔어요. 하여튼 타입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세 개의 법안을 한데 묶어가지고 패스트 트랙에 올리겠다 하니까
지금 아까 바른정당 말씀하셨지만 바른정당 내에서 어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까 공수처 설치안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아직 서로 제기한다는 이야기죠. 아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100% 연동형을 주장하는 그룹과 50%를 수용하겠다는 그 그룹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세 가지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패스트트랙 올리는 안에 대해서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문제. 일단 보면 바른미래당에서 이것을 그 당론으로 결정하는 과정 실패할 경우에 일단 패스트트랙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만 이게 패스트트랙 안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이게 지금 안에서 혼선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패키지로 해서 어떤 그 패스트트랙 안으로 되는 것 자체도 지금 현재 상당히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그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야 사당이 자유한국당 여야 사당이 합의를 봤다고 하지만은 이것도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측.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지금 반론들이 첫 번째가 우리나라 그 소선구제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뽑는 그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게 괜히 선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내 표가 어떻게 구사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그 경험이 돼 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복잡한 제도로 갈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됨으로써 지역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유성이 갑을인데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될 가능성도 크다.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강원도 쪽은 많이 합쳐지고 특히 또 영남권에서 의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올 거다. 그런 예측이니까 그 거대 양당에서 의석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그 이제 군소정당들 이게 이제 좀 나타날 약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일부 또 우리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한테 의석도 갖다 주는 거 아니냐. 그 진보좌파 연합을 좀 더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 꼼수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들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국회의원들로서는 자기 목숨이 달린 그렇죠. 건데 쉽게 되겠냐. 또 그냥 또 지역구 옛날같이 지역구 또 살상하는 그런 조정하는 것 같이 하다가 대충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남은 것도 아니고 내년 4월 이제 1년 남았는데 총선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떤 의견이 어떠신지. 우선은 그 소선거구제로 한 명 뽑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표 향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면은 비례대표 수가 47석에서 이제 75석으로 늘어나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누가 명부 작성을 만드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정당이 지금 우리가 신뢰를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유권자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의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법범이잖아요. 사실 정당의 지도부에서 알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부 작성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거 상당히 우려하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그걸 반대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는 거죠. 사실 옛날 전국구가 아니고 그렇죠. 돈전자 그렇죠. 전국구였죠. 그래서 아마 선거법에서 어떤 비례대표 후보를 갖다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걸 아마 상당히 선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관리를 갖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입이 돼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 선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그 문제 관련돼 가지고서는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옛날에 직능에 의한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여성, 그다음에 각종 문화계 그런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되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전국 단위 명부를 작성할 경우에는 사실 직능 대표랄까 전문가를 영입하는 그러한 기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어렵죠. 어렵죠. 왜냐하면 권역마다 그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고려를 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단위 명부를 만드는 현재의 그 병립형 그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아까 이제 권역별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 영역이랄까 어떤 직능 대표를 갖다가 배치를 하기가 그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따른 비판이 좀 있는 거지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가 이것은 소위 그 좌파 정권이 계속해서 장기 집권 플랜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연동형으로 하다 보게 되면은 지지 세력이 확실한 정당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이 있고 바른미래당이 있잖아요. 이 두 당은 이미 그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지지 세력이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스윙 보터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확고한 지지 세력이 있거든요.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어떤 자기 그 기본적인 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과는 지금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당을 현재 5개 정당이 의미 있는 정당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확실한 지지를 갖고 있는 정당을 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정의당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 당에서 나중에 연대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제1당과 제2당이 그 전체 의석수가 대충 보면은 30%, 35% 같이 되거든요. 그럼 확실한 연대할 수 있는 정당이 하나, 독자적인 세력 구축해서 정당이 있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꼽히는 정당이 바로 정의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앞으로의 모든 국회 의석 자체가 소위 그 좌파 정당이 그 우세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계산이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게 되면 의회의 권력이 좌파 어떤 그 연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 체제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가 있나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통령제 하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다수결 민주주의에 기반한 거거든요. 승자 독식의 구도로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비례대표를 하는 나라가 없지요, 사실.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 독일이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도 좀 뭐 여러 가지 좀 수정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들려오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동형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죠. 독일과 이제 뉴질랜드 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 의석과 그다음에 이제 보정 의석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원 정수가 598명인데 이것이 이제 709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이게 급격히 이게 111석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점, 보정의석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다음에 초과의석이 이제 동소득이 통독되고 나서 지역주의 어떤 성향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그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우리 준연동형 이번에 그 잠정 합의안을 발표를 하면서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연동을 50% 적용하다 보니까 초과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우리 그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은 서로 5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아주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초과의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멘트가 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런 그 거기까지 들어가면 정말 이야기가 어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봐서는 걱정되는 것이 이 잠정 합의안이지만은 이것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국회에서 그 토론회가 있습니다.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 학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잠정안에 놓고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저도 거기에 좀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날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한다 해서 상당히 그 아직은 그 미완의 어떤 안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게 계속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인 권력 구조와 연결되지 않고 예. 선거제도만 이렇게 똑 띄어갖고 가는 거는 이건 좀 너무 무리가 좀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은 이제 전면 거부를 하면서 의원직까지 사퇴를 하겠다 이게 자유한국당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강수를 둔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비례대표 전례 없애버리고 10%를 줄여 지역에서 270명을 뽑겠다 이렇게 이제 그 당론을 정했잖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무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그건 좀 어깃장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한국당에서 그러한 강수를 두었을까? 이것은 뭐냐면, 숨은 의도가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 공수처하고 또 연결이 되는.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지금 선거법하고 공수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묶어서 이게 패키지로 이렇게 패스트를 올렸더랬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으로 본다면은 오히려 패키지를 하나 더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헌법 개정과 관련돼가지고 절차법을 만들자. 절차법. 왜냐면은, 절차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언제까지 어떤 개헌 절차를 갖다가 규정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 그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헌 절차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선거제도와 묶어서 동시에 더 힘들어지는데 패키지를 올리면은 그러면 상당히 아마 더불어민주당으로 봐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개헌 절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개헌특위 활동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자꾸 이것이 개헌 일정이 이게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하나의 개헌 절차법을 만들어가지고 개헌할 수밖에 없도록 이걸 규정을 하자. 법으로 규정하는 거. 법으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 차제에 만약에 패키지로 해서 이러한 패스트 트랙을 올린다고 한다면 개헌 절차법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선거법만 되게 되면 나중에 권력구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건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패키지로 올리는 법 자체가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더라도 기간이 이게 상당히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180일을 이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80일 내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상정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걸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또 이게 60일이에요.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60일 지나서 이제 본회의로 온다 하더라도 바로 표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것이 또 이제 90일이에요. 90일. 이렇게 되게 되면 토탈해서 이것이 330일이 되거든요. 이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렇게 해서 330일이 되거든요. 네, 330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벌써 3월 끝나가잖아요. 330일 적용해야 되면 내년도에 선거가 4월인데 선거에 임박한 날짜가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없죠. 물론 규정은 이렇게 330일이 되어 있지만은 이 기간 중에 상임위나 법사위나 아니면은 본회의에서 이 규정된 규 안에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상정되면 이 기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패스트 트랙으로. 예,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 규일 내에 이것을 본회의 상정을 할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선거 일정에 비해서 빡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예. 내년 4월에 선거니까요. 예. 사실, 여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상임위도 잘 안 되더라고. 구성도 잘 안 되고 이런 건 지금 내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국회로 올지도 모르는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되게 아마 여름부터는 9월 국회도 거의 좀 힘들죠. 예, 그렇죠. 모든 행사들이 다 자기 지역구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들고 제 의견이지만 권력구조와 관계되지 않는 원동의 비례대표제는 조금 이거는 좀 격이 안 맞는다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우려가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소수정당, 군소정당이 대거 여기 들어갈 경우에 아마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 내년도
5월 31일 그 이후에 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것을 반대를 할 적에 조금 그런 오히려 포커스를 강조하는 점을 갖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권력구조 개헌과 이것을 갖다 선거제를 갖다 묶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그렇지를 않고 이것이 무슨 그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플랜에 이용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안에 뭐라고 말할까 진영 원리로 이게 좌우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진영 싸움으로 가는 양상이 되어서 좀 신선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핵심 쟁점인 어떤 권력 구조와 어떤 선거제를 묶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식으로 주장하는 게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네, 그 독일같이 연정과 협치 그건 이제 의원내각제니까 가능한 거고 이같이 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제 밑에서 대통령 보려고 저렇게 강한데 뭐 국회만 여기 와갖고 연정과 협치가 이건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아닌가. 그다음에 권역별도 저도 좀 이거한데 권역을 어떻게 또 나누냐 이게 또 좀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이번에 안에 나온 거 보면 서울하고요, 경기 인천을 묶고 충청 강원을 묶고 그다음에 호남하고 제주를 묶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을 묶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이렇게 묶어서 6개 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탈 그 비례 의석수가 지금 75석밖에 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너무나 작게 쪼개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저기 했던 것이 중앙선거관리에서 나왔던 것처럼 300석을 200석 그리고 100석으로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할 때도 과연 이것을 권역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비례의석 수가 75석인데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서 권역별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럴 경우에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전문가의 영입이랄까 직능 대표성의 문제 이것을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봐서는 그 300석으로 이거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옹색해진 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당당하게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룸이 있는데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75석이라고 하는 아주 적은 숫자의 비례대표 의석을 가지고 권역별로 간다. 이게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봐서 모양새가 좀 이렇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온 이유가 정당 간의 이해를 반영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동형과 병립형이 믹스가 되어 있고 또 비례대표 숫자가 제한된 상황 속에서 또 권역별로 가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뭐 영국에서 좀 살 때 보면 영국 의회 하원에 보면 이제 BBC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영국 하원은 명패가 없습니다. 앞에만 서로 마주보는 데만 양대당의 리더한테 주고 리더십에 주고 나머지 들어오는 대로 앉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벤치 같은데 앉아서 하는데 서로 막 마주보면서 토론하는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못 들어와요. 너무 이제 작아. 옛날 파라면서 옛날 작은 데다 만들어놔갖고 왜 그런가 하면 옛날보다 거의 3배 이상 늘었거든요. 19세기 때보다. 거의 600명 됐죠. 영국의 하원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인구 비슷한데 우리는 300이고 거의 600, 거의 2배 당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정치라는 정치 서비스로 본다면은 굉장히 지금 인원이 좀 적은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권역별이라는 것도 사실 지금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충청도하고 전라도거든요.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충청권은 좀 증가하는 추세고 호남은 줄어들고. 그럼 나중에 또 선거 때마다 이거 다시 만져야 되겠네. 야, 이거 쉽지 않은. 일정한 텀을 줘가지고 한 번씩 10년 만에 한 번씩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번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나누다가 반올림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지금과 같이 전국 단위로 해서 한 번에 끝날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문제가 조금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몇 번에 걸쳐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할 때 연동 비례의석, 그다음 나중에 두 번째가는 병립 비례의석,
그다음 토탈 합해가지고 권역별로 나눌 때 한 3번 정도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소수점 문제가 나오게 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결과가 좀 왜곡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내가 지금 소선구제로 했으면은 국회의원 될 사람들인데 예, 예.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예, 예. 그런 사람들도 또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은 그 현역 의원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만약에 그 없어지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권역별 비례대표할 적에 안정 순위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원래 의미가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석패율도 적용을 하니까 석패율까지 들어가면 진짜 머리 아파지죠. 석패율로 해서 그러니까 전국 단위 석패율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국 단위 석패율을 하게 되면은 지역마다 어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석패율을 갖다 단순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기 위해서 권역별로 석패율을 또 적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계산법이 상당히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단순하죠. 저 사람이 왜 우리 동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가가 너무 단순한데 지금은 이제 플러스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좀 지역 구민들은 이해하기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같이 보이지는 않고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한국의 대통령제하고는 좀 안 맞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진행이 지금 우리가 지역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는데요. 요건 이제 요 정도 마무리해도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안이 잠정 합의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확정 그 합의안이 또 나오겠죠. 모르겠어요. 합의가 되겠습니다. 뭐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딴지를 건다고 한다면은 뭐 확정 합의안이 나오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패키지 딜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의 그 검경수사권 문제랄까 공수처 문제가 또 이미 합의했던 다른 정당 내에서도 이게 그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오셨지만 이제 뭐 기본권이나 공수처도 지금 아까 108 Q&A 책에 나오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좀 지방 분권은 이제 그만 하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기본권이나 그쪽.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쉬는 날까지 저 때문에 이렇게. 무슨 말씀? 아까 다른 그 주제보다도 오늘 그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반 그 공중파 TV에서도 그렇고 정편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토론 자체가 좀 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상 토론이 됐었는데 오늘 우리 두 사람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상당히 보면은 좀 다른 토론에 비해서.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토론 같은 걸 듣다 보면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연동형에 대해서 토론하는 걸 몇 개 방송을 봤었는데 토론자 간에도 보니까 이게 서로 그 다른 이야기를 하고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팩트가 또 틀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나마 이제 학자분들은 뭐 어느 정도 이 소양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 일단 자기 당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향과 정강 전략 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막 꼬이기 시작해갖고 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는 경우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듣는 그 시청자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혼선이 오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잘못 얘기하면 또 무식하다는 얘기 들을까 봐 못하겠고.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시고요. 다음 주제로 이제 뭐 기본권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